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인기척이 없었죠. 거기서 한 걸음만 더 안 갔더라면 전 제 딸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날 봐버린 거예요. 무릎 꿇고 있던 애 얼굴에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은 유독 김치가 잘 익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새벽부터 잠이 안 와서 막 버무린 김치를 봉지에 담았죠. 우리 수민이가 시댁 갔다 와선 며칠 동안 연락이 없길래 이참에 그냥 반찬 몇 가지 싸서 들러보자 싶었거든요. 딱히 밥 먹고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얼굴만 슬쩍 보고 김치만 내려놓고 오려고요. 그냥 엄마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장 봐서 알타리 좀 묻고 참깨 살짝 뿌린 고춧가루 간단히 끓여서 양념김치 한 단지, 오이지 무침, 열무 된장국 조금. 제가 만든 것 중에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것만 담았어요. 김치 보자기를 품에 꼭 끌어안고 수민이네 집 현관 앞에 섰죠. 근데 이상했어요. 초인종 누르기도 전에 무언가 스산하달까. 어쩐지 사람 사는 기운이 안 느껴졌어요. 문을 톡 건드렸더니 열려 있었어요. 얘야, 문은 왜 잠그지도 않고. 작게 혼잣말하면서 들어갔는데 그 순간 딱 멈춰버렸어요. 그 거실 너무 조용했어요. 텔레비전도 꺼져 있고 주방엔 설거지 그릇 하나 없고 공기청정기만 웅 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수민아? 목소리가 저절로 낮아졌어요. 문득 베란다 쪽에서 기척이 느껴졌어요. 천천히 다가가 보니 창가에 조그만 앉은 등이 보였죠. 딸이었어요. 수민이. 근데 자세가 이상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무릎 꿇고 있었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바닥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옆에 아이가 있었어요. 제 손녀 하연이. 그 애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근데 그 그림에 제가 두 눈을 의심했어요. 엄마가 무릎 꿇고 울고 있고 뒤에 검정 머리 큰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림. 수민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다급하게 다가갔는데 수민이는 흠칫 놀라면서 저를 보질 않더라고요. 그제야 봤어요. 손등에 시퍼런 자국. 입술은 말라붙었고 다리는 마치 오래 앉아 있어서 절인 사람처럼 떨고 있었죠. 엄마가 오면 안 돼, 여기 오면 안 돼. 그 말에 속이 뭉개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딸이 친정 엄마 보고 오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다니. 그때 인기척이 들렸어요. 쿵, 쿵, 쿵. 무거운 걸음소리. 복도 끝에서 사위 도윤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표정이. 살면서 그런 눈빛 난생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수민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벌떡이 아니라 기어오르듯이 몸을 일으킨 거예요. 도윤 씨 미안해, 엄마가 그냥 오신 거야. 그 장면에서 제가 김치 보자기를 손에서 떨어뜨렸어요. 봉지가 터지면서 양념 국물이 마루에 흩어졌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그날 난 딸을 데리러 간 게 아니라 딸이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하러 간 거였어요. 그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리고요. 그날부터였어요. 내가 우리 딸과 손녀를 되찾기 위해 사위 인생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한 건. 수민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사위 눈치만 봤어요. 제가 그 집에 갑자기 들어온 게 잘못이라도 된 것처럼. 그 순간 저도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이상하잖아요. 딸 집에 김치 좀 갖다 줬을 뿐인데 왜 저렇게 벌벌 떠는 거예요? 사위 도윤은요, 처음 봤을 땐 정말 바른 청년이었어요. 말투도 정중하고 얼굴도 반듯하고 선생님 출신이라 그런가 사람 말에 꼬박꼬박 존댓말 쓰고요.
그런데 그날 본 도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굴엔 웃음기 하나 없고 눈빛은 얼음덩이 같았죠. 어머님, 다음엔 꼭 연락하고 오세요. 수민이가 좀 예민해서요. 그 말 들으셨어요? 수민이가 예민해서래요. 딸이 무릎 꿇고 멍 자국 있는 거 보면서 그걸 예민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위였어요. 그 말 듣고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수민이가 작게 고개를 젓더니 저한테 귓속말로 말했어요. 엄마 그냥 가요. 제발 지금은. 그때 아이 하연이가 방에서 걸어 나왔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무표정이었어요. 5살짜리가 그런 얼굴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 표정 없이 제 손을 잡더니 자기가 그린 그림을 조용히 내밀었어요. 그림엔 엄마가 무릎 꿇고 있고 뒤에 커다란 남자 사람이 화내고 있었고 한쪽 구석엔 작은 아이가 눈물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그 그림을 보는데 숨이 턱 막히는 거 있죠. 근데 더 이상한 건 그의 방벽에 붙어 있던 A4 종이 한 장이었어요. 엄마가 울어도 말하지 않기. 아빠가 화내면 안 보면서 손잡아주기. 비밀 지키기 약속. 딱 그렇게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하연아. 이거 누가 쓴 거야? 아빠가 우리 가족 지키는 방법이래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 작은 애한테까지 무언가를 주입시키고 있던 거예요. 딸이 무릎 꿇고 있는 것도 충격인데 손녀까지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다니. 그 순간 수민이 손등을 다시 봤어요. 피멍 자국 말고도 조금씩 벗겨진 살 그리고 똑같은 패턴의 멍이 반복된 자국이 있었어요. 모에 닿은 자국 같기도 했고 그게 뭐였는지 며칠 뒤에 알게 됐죠. 그날 저는 더는 못 참고 수민이 몰래 김치 봉투 안에 작동 중이던 탁상 시계형 녹음기를 넣고 왔어요. 시장에 다니는 아는 사람이 보여줬거든요. 언니, 요즘엔 이런 것도 있어. 몰래 켜두면 집안 소리 다 녹음된다니까.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그날 집에 돌아오고 나서 밤새 잠 한숨도 못 잤어요. 도대체 왜 수민이가 그렇게 된 거지?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내가 그렇게 밝고 정이 많았어요. 선생님이 맨날 칭찬했죠. 엄마 말 잘 듣고 손재주 좋은 아이예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옷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고 입시 미술학원 다니고 혼자 원단 시장도 들락거리고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도윤이를 만난 건 20대 후반이었어요. 교회에서 만났다고 했고 직업도 고등학교 상담교사라더라고요. 아이들 마음 다치지 않게 도와주는 일 한다고. 그런데 그게 다였어요. 결혼하더니 그 뒤로 수민이 연락이 끊기고 엄마 집엔 추석에도 안 오고 엄마 도윤 씨가 너무 피곤해해서 이번엔 쉬고 싶대. 다음엔 꼭 갈게. 미안해. 그때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날 밤 제가 녹음기 꺼내서 소리 틀었을 때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수민아, 오늘 감정 조정 못했어. 벌칙이 뭐였지? 그래, 무릎 20분. 정좌 자세로. 소리내면 다시. 그리고 그 뒤엔 조용한 울음소리. 그리고 또 도윤의 목소리. 그 여자가 또 오면 내 딸한테도 벌칙 줄 거야. 말 조심해. 그 말 듣고 제가 울었어요. 이게 무슨 집안이에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조종당한 사람들끼리 감금된 곳이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물었어요. 너 우리 딸한테 무릎 꿇게 한 이유가 뭐냐? 그 사위놈이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게 그 애한테는 그 자세가 안정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뭐 했을 것 같아요? 도윤이한테서 그 말을 듣고 무릎 꿇는 자세가 안정된다고.
그 말 듣자마자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계속 수민이 어릴 때 생각만 났어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그 애는요, 세상 물정 모르는 애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애였죠. 수민이 아버지는 제가 그애 3살 때 세상을 떴어요. 버스 운전하시다 심장마비로요. 그날도 일찍 출근하신다고 도시락 싸서 내보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부터였어요. 제가 가장이 된 게 청소일, 식당 설거지, 고깃집에서 뼈 해체까지 안 해본 게 없었죠. 손은 늘 물에 젖어 있었고 겨울엔 손톱이 깨져서 피가 나곤 했어요. 수민이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란 아이였어요. 어느 날은요, 제가 허리를 삐끗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방에 누워 울고 있었는데 그 애가 조그만 손으로 제 등에 파스를 붙여줬어요. 엄마, 조금만 참아나 다 컸어. 나 이제는 밥도 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더 아팠어요. 10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위해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게. 중학교 들어가선 봉제부에서 실과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학교 선생님이 직접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수민이 손이 아주 야무져요. 이런 아이 드물어요. 고등학교 땐 디자인과로 진학하겠다고 하더니 밤새도록 스케치북에 옷을 그렸어요.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학원은 못 보냈지만 시장 돌면서 천조각, 단추 하나하나 모아오던 그 손. 그게 우리 수민이었어요. 엄마, 이거 봐. 나중에 내가 내 이름 걸고 브랜드 만들 거야. 그럼 엄마한텐 내가 직접 만든 한복 선물해 줄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생각했죠. 이 아이가 내 삶의 전부구나. 그러던 어느 날 수민이가 데려온 남자가 도윤이었어요. 엄마,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사람 마음을 잘 알아. 아이들 상담도 하고. 도윤이는 눈을 피하지 않았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수민이가 저한텐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앞으로 더 웃게 해주고 싶어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땐 몰랐죠. 그 사람 말투가 가면이었다는 걸. 결혼식은 소박하게 했어요. 근데 도윤이 쪽 집안이 별로 나서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죠. 결혼하고 얼마간은 연락도 자주 오고 명절에 찾아와 직접 전도 붙여주고 친정엄마라고 저한테도 잘했어요. 근데 그게 반년이 채 안 갔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수민이가 변한 게. 처음엔 전화를 조금씩 늦게 받더니 나중엔 하루, 이틀 연락이 안 되기도 했어요. 엄마, 요즘 도윤 씨 일이 너무 바빠서. 엄마 너무 자주 전화하면 그 사람 피곤해하니까 조금만.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한 번은 편지랑 영양제 담아서 택배 보냈더니 수민이한테 이런 문자가 왔어요. 엄마 고마워. 근데 다음부턴 미리 말해줘. 도윤 씨가 놀랐어. 그때는 그게 걱정돼서 한 말인 줄 알았어요. 사위가 예민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요. 그땐 이미 수민이는 말조차 허락 없이 못하는 사람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 애가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하고 싶은 말 잘하던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애가 그날 제 눈앞에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사위 눈치 보면서 저를 향해 엄마 그냥 가라고 말했어요. 그게 저한테는요.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애가 그렇게까지 된 거라면 전 이제 다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그 녹음기 속에서 딱 한마디가 나왔어요. 그 여자가 또 오면 하연이한테도 벌칙이야. 기억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꽉 부서졌어요. 이건 엄마가 그냥 기다려선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녹음기에서 나온 그 한마디. 그 여자가 또 오면 하연이한테도 벌칙이야. 그게 제 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아이가 벌을 받는다는 그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딸은 무릎 꿇고 손녀는 입도 못 열고 그 사위라는 인간은 가족을 전부 자기 손바닥에 쥐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정신적으로 조종하고 위협하고 감정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인간은요, 더럽고 더러운 이중생활까지 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였어요. 시장에 깻잎 사러 갔는데 한참 계산하던 중이었죠. 건너편 생선가게 금자 언니가 절 보자마자 달려오더라고요. 언니 잠깐만요. 나 오늘 아침에 이상한 얘기 들었는데 혹시 사위 이름 도윤 맞지? 왜? 이게 그냥 웃어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언니 오해 말고 들어봐. 우리 시장에 오는 유명한 부동산 여사장 하나 있잖아. 그 여자랑 언니 사위가 카페에서 손 꼭 잡고 앉아 있었다는 거야. 뭐라고? 그 여자 돈 많고 이혼한 지 좀 됐거든. 근데 그 여자 입에서 언니 사위 이름이 나왔다니까? 도윤 씨랑 새 출발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순간 몸이 딱 굳었어요. 뒷골이 싸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김치 봉지가 축 늘어질 정도로. 제가 입을 틀어막고 멍하니 서 있으니까 금자 언니가 급히 말을 바꿔요. 아니야 언니. 그냥 헛소문일 수도 있지. 나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날 장은 그냥 포기했어요. 손에 든 거 다 내려놓고 시장 한켠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딸은 집에서 무릎 꿇고 있고 손녀는 그림으로만 감정을 표현하고 그 인간은 카페에서 다른 여자 손을 붙잡고 있었다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인간은 항상 딸을 관리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수민이가 감정 기복이 심하다. 아이처럼 굴 때가 있다.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고 있다. 그 말이 그땐 그냥 상담 교사답게 표현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전부 세뇌였던 거예요. 수민이 스스로를 못 믿게 만들고 자신을 무조건 의지하게 만들고 심지어 딸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도윤 씨가 내가 불안정해서 아동학대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엄마가 나 걱정해서 오해하면 하연이가 뺏길 수도 있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나 부부 갈등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건 고립이고 심리 조종이고 지배였어요. 도윤은 수민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약점을 쥐고 흔들면서 자기가 우위에 서려는 지배욕의 괴물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펜과 노트를 꺼냈어요. 지금까지 수민이한테 이상했던 행동, 도윤이 했던 말들, 하연이가 했던 말, 그리고 시장에서 들은 카페 사건까지 하나하나 다 적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생선가게 금자 언니한테 다시 물었어요. 그 부동산 여자 이름이 뭐랬지? 언니 진짜 그거 알아볼 거야? 응. 진짜 확인해 봐야겠어. 그냥 넘기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저는 도윤이와 그 여자가 갔다는 카페 위치를 알아냈어요. 시장 끝에 있는 작은 커피숍. 오전마다 조용히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죠. 다음 날 저는 일부러 평상시 안 하던 선글라스를 끼고 시장 가방 하나 들고 카페 앞 벤치에 앉았어요. 혹시라도 마주치면 얼굴 못 알아보게.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정말로 도윤이 그 여자랑 웃으면서 카페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어깨를 툭툭 치고 그 여자가 웃으면서 팔짱 끼고. 도윤이는 그런 여자를 말리지도 않았어요. 정말 그날 김이 다 빠졌어요. 딸은 집에서 고개도 못 들고 살아가는데 그 인간은 다른 여자랑 팔짱 끼고 웃고 있었어요. 내 딸은요. 밥을 씹어도 목 넘기질 못해요.
그게 너무 미안해서 밥알을 씹지도 않고 그냥 삼키고 산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인간은 카페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인간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동안 참았던 이유요? 딸이 망가질까봐, 손녀가 무서울까봐, 혹시 내가 나서면 딸이 더 힘들까봐. 그랬어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내 딸을 위해서라도 저 인간의 인생 내가 무너뜨릴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김치 보자기 안에 녹음기를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요. 한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선우야, 너 엄마가 김밥 나눠주던 거 기억나지? 그때 내가 했던 말, 나 지금 필요할 것 같아. 그 아이는 이제 변호사가 돼 있었어요. 지금 상황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시장 떡집 금자 언니에게 전화번호를 받아 적고 나서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맑았다. 그리고 다 듣지도 않았는데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놓였다. 그리고 30분쯤 지나 병원 대기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다. 하얀 셔츠에 네이비 정장을 입은 청년. 분식집에서 매일 김밥 2줄만 사가던 조용한 손님. 말도 없고 항상 혼자 앉아 고개 숙이고 먹던 그 청년이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여사님, 저 사실 예전에 여사님이 후원해 주셨던 장학생이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터질 뻔했다. 기억났다. 20년 전쯤 동사무소에서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매달 5만 원씩 보내준 일이 있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냥 서류 하나 보고 보냈던 돈.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아이 한 명에게 나눠줬던 그 시절. 그 아이가 지금 내 앞에 있었다. 그때 여사님 아니었으면 전 아마 중학교도 못 나왔을 거예요. 대학도 로스쿨도 못 갔겠죠. 지금 이렇게 변호사로 살 수 있는 건 여사님 덕분입니다. 그 아이가 말했다. 아니, 이젠 어엿한 어른이 된 변호사 선우가 말했다. 손에 작은 노트를 꺼내더니 조용히 메모를 시작했다. 딸이 겪은 상황을 가능한 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녹음이나 사진, 문서 같은 자료 있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김치 보자기에 넣어뒀던 녹음기와 수첩, 그리고 수민이 방에서 봤던 이상한 문구들을 메모해둔 종이들을 꺼내 보였다. 선우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한 부부 문제로 넘길 수 없습니다. 감금, 심리적 학대, 아동 방임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 함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더 중대합니다. 그날 밤 선우는 나를 집까지 데려다주며 이렇게 말했다. 여사님, 20년 전 여사님이 절 살려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여사님의 딸을 지킬 차례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다. 말만으로도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게 그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수민이의 집 근처 CCTV 위치를 파악하고 출판사 계약서를 받아낼 방법을 준비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내게 말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입니다. 김치 보자기 안에 넣었던 녹음기 추가로 다시 설치해 볼까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다시 한번 딸의 집에 김치를 들고 가야 했다. 다행히 그날은 도윤이 집에 없었다. 수민이 혼자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한층 더 창백했고 눈은 퀭했다. 엄마 미안해. 지난번엔 내가 너무 됐어. 김치 좀 가져왔어. 너 좋아하는 총각김치야. 그냥 냉장고에 넣고 나갈게. 조심스레 부엌에 들어가 싱크대 및 서랍에 녹음기를 숨겼다. 이건 딸을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다.
그리고 사흘 뒤 선우는 녹음 내용을 들고 나타났다. 확실한 게 나왔어요. 도윤 씨 딸에게 감정 노트 요구하면서 협박성 멘트 반복합니다. 게다가 아이한테도 말 잘 안 들으면 혼자 있게 해줄 거야 같은 위협적인 말이 있어요. 이건 아동 정서 학대입니다. 분노보다도 충격이 컸다. 그 인간이 손녀까지. 선우는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 가정폭력 상담소에 증거를 전달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도 상담 요청을 넣었다. 그리고 수민이를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도록 정신과 전문의까지 연결해줬다. 그 과정은 조용했고 체계적이었고 무엇보다 아이를 중심에 둔 대응이었다.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가 너무 산만해서 훈육 중이라고. 그런데 녹음엔 이런 말도 있어요. 감정 조절 못한 날엔 벌이 필요해. 내가 자꾸 삐딱하면 하연이도 그렇게 클 거야. 선우의 손에 들린 메모장에는 수민이의 일기 일부가 옮겨 적혀 있었다. 도윤 씨는 날 보호해준다고 했지만 요즘은 그냥 겁이 나요. 그 문장을 읽는데 울컥하는 걸 참을 수 없었다. 내 딸이, 내 손녀가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왔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내가 너무 한심해서. 선우는 말없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여사님, 지금부터는 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사람을 아주 천천히, 정확하게 무너뜨릴 겁니다. 그 말이 내겐 구원의 손 같았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2번 다시 우리 딸이 무릎 꿇게 두지 않겠다고. 며칠 뒤 선우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그 안엔 수민이가 출판사와 맺은 계약서 4본, 원본 서명이 담긴 스캔, 그리고 약봉지와 진료기록 복사본이 들어 있었다. 하나하나 펼쳐보던 선우가 입을 열었다. 이건 그냥 계약이 아니라 거의 노예계약 수준이에요. 민석이 이름은 없었다. 출판 계약서의 모든 저작권, 2차 수익, 영상화 판권, 해외 판권, 굿즈 수익권까지 전부 대표 명의인 도윤 쪽으로 되어 있었다. 수민이가 직접 디자인하고 그린 일러스트들은 계약서상 업무 위임에 따른 산출물로 표기되어 있었다. 명백한 갈취였다. 여기 보세요. 이 서명 잉크 번짐이 있고 필압도 약하죠? 이건 본인이 정신 똑바로 아닐 때 서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날짜, 병원 진료일과 겹쳐요. 이날 수민 씨 수면제랑 항우울제 처방 받은 날이거든요. 약봉지를 펼친 선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알약 봉투를 정리해뒀다. 모두 병원 정식 조제지만 복용 시 부작용으로 현실 인식 저하, 판단력 저하, 기억력 일시 감퇴 등이 적혀 있었다. 이 약들이요. 혼합 복용 시 환각이나 판단력 저하 올 수 있어요. 여기에 도장을 찍고 서명하라고 했다면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다. 딸은 스케치북 한 장에도 혼을 실어 그리던 애였다. 그 아이가 자기 그림을 도둑맞고 서명 한 번으로 그 모든 게 도윤 손에 들어가 있었다니. 선우는 고개를 들었다. 여사님, 이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사건이에요. 강요, 기망, 불공정 계약. 충분히 성립돼요. 그날 오후 선우는 변호사팀과 함께 정식으로 가압류 신청을 접수했고 출판협회와 디지털 저작권센터에 해당 작가명이 수민이 것임을 입증하는 신고를 접수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폭탄이 남아 있었다. 그 여자 도윤과 손잡고 카페에서 만났다는 그 부동산 여사장 말이에요. 알아봤더니 출판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최근 도윤 명의로 새 브랜드 런칭을 도왔더라고요. 그런데 수민이 그림 무단으로 사용했어요. 새로 런칭된 여성 자기계발서 시리즈. 그 표지 전부가 수민이 스타일이었다. 색감, 선, 붓터치까지.
그건 수민이 외엔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그림이었다. 이건 저작권법 위반에 명예도용까지 전부 들어갑니다. 그날 밤 나는 김치 국물을 끓이면서 계속 생각했다. 그 인간은 사람 하나를 잡아서 감정은 무너뜨리고 손은 묶고 머리는 조정하고 결국 그 사람의 재능과 이름 수위까지 전부 빼앗아 간 거였다. 도윤은 사랑한 게 아니었다. 수민이라는 사람을 프로젝트로 취급한 것이었다. 기획하고 통제하고 활용하고 수익화하고 그리고 그 인간이 손댄 게 하나 더 있었다. 아이. 선우가 말했다. 하연이도 이미 조종 대상일 수 있다고. 그림 속 언어, 반복되는 표현, 조용한 표정, 그리고 그 비밀 계약서까지 모든 게 심각한 정서적 학대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건 아동심리 전문의에게 분석 맡기겠습니다. 동시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정식 보고 들어갑니다. 선우는 그 말과 함께 수민이 방벽에 붙어있던 메모 한 장을 보여줬다. 엄마가 울어도 말하지 않기. 혼자 있는 시간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아빠는 나를 지키는 사람이야. 이걸 5살짜리가 썼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딸을 그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망가뜨리고 있었다. 여사님, 이제 모든 단계가 준비됐어요. 첫 번째, 출판계 내부 고발. 두 번째, 수민 씨 보호 신청. 세 번째, 저작권 반환 소송. 그리고 네 번째, 도윤과 그 투자 여사장의 공모 고발. 이제 도윤이 쌓아 올린 탑. 그걸 하나씩 무너뜨릴 때가 왔다. 며칠 동안 도윤은 이상한 기색을 감지한 듯 했다. 수민에게 전화하는 횟수가 늘었고 통화 시간은 짧고 명령조였다. 오늘 어디 나갔어? 누구 만났어? 엄마랑은 연락 안 했지? 그 질문 속엔 불안과 의심이 배어 있었고 수민이는 다시 그 눈빛을 되찾고 있었다. 겁먹은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눈빛. 선우는 그 패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 통제 본능이 강해요. 누군가가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걸 직감했을 때 더 세게 주려고 할 겁니다. 그 순간을 노려야 해요. 우리는 마지막 증거 확보를 위해 함정을 만들기로 했다. 수민이의 휴대폰에 스마트워치와 연동된 고성능 녹음 장치를 연결하고 선우가 사전에 짜둔 대본대로 수민이에게 불안한 척 약간의 저항을 연기하게 했다. 그날 저녁 수민은 용기를 냈다. 도윤이 퇴근 후 들어오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요즘 너무 불안해.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잠시 정적이 흘렀고 도윤이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발소리는 마치 무게를 의도적으로 찍는 듯했다. 또 시작이네. 넌 왜 꼭 이런 타이밍에 멘탈이 흔들릴까? 그 말투는 다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는 혐오와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그러더니 수민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랑 또 연락했지? 뭐라고 했는데? 날 어떻게 보라고 했는데? 그 목소리, 그 말투. 스마트워치는 정확히 그 순간부터 모든 소리를 잡아냈다. 너네 엄마 그 여자 언젠간 너랑 하연이 데리고 도망갈 거야. 그런 인간이야. 내 감정 흔들리게 만드는 게 취미인 사람이라고. 도윤의 말은 점점 가열됐다. 욕설이 섞였고 수민이 말할 틈도 주지 않았다. 너네 엄마랑 손잡고 내 회사 뒤엎으려는 거야? 그게 내 계획이야? 수민은 울음을 꾹 참으며 말했다.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그러자 도윤이 웃음을 흘렸다. 비웃음이었다. 평범? 너 같은 애가 감정 조절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주제에 너 혼자 두면 애도 못 챙기는 게 무슨 엄마야. 그 순간 수민의 손이 살짝 떨렸고 워치가 그 진동까지 기록하고 있었다. 도윤은 한층 더 본색을 드러냈다. 좋아. 그러면 오늘부턴 다시 시작하자.
감정얘기 매일 써. 그림도 못 그리고 있으니까 내가 방향 잡아줄게. 하연이는 내가 직접 훈육할 거고 내가 감정적으로 불안하면 걘 더 나빠져. 이 모든 말들이 워치 속 녹음으로 또렷하게 남았다. 선우는 그 다음날 아침 녹음 파일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했다. 이건 그냥 증거가 아니라 결정타입니다. 재판에서 틀면 한 번에 끝나요. 그날 오후 선우는 검찰 고발장과 민사소송 서류를 정리하며 한 문장을 추가했다. 정신적, 육체적 지배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악용하여 경제적, 인격적 착취를 반복한 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 확보 완료. 녹음 속 도윤의 목소리는 그동안 포장되어 있던 모든 가면을 걷어낸 그 자체였다. 지성인, 상담교사, 착한 사위. 그 모든 이미지는 무너졌다. 사람들은 진짜 모습을 안다. 하지만 법은 증거가 있어야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가 손에 들어온 것이다. 다음 주 고발장 제출과 함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다. 출판사 관계자들, 투자자들, 작가들, 그리고 그가 손대며 만들어냈던 이익들의 실체가 모두 드러날 예정이다. 선우는 그날 녹음 파일을 들고 말분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사님, 이제 곧 끝납니다. 딸과 손녀 다시 웃게 하실 수 있어요. 말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정말 끝낼 준비가 됐다는 듯이. 그리고 며칠 뒤 세상이 뒤집힐 사건이 시작된다. 기자회견이 열린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그리고 말분의 마음도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같은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서울 강남 한복판, 평소 같으면 유명 출판사 대표로 인터뷰하던 그 건물 앞에 작가 착취 및 감금 피해자 법률 대리인 기자회견이라는 팻말이 세워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다. 플래시 불빛 사이로 선우가 조용히 등장했다. 차분하고 정제된 어조로 선우는 입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이나 부부 갈등이 아닙니다. 이는 한 사람의 창작자를 정신적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그의 모든 재능과 삶을 통제하며 경제적 이득을 갈취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도윤이 말했던 녹음 파일 일부가 재생됐다. 감정얘기 매일 써. 하연이는 내가 훈육할 거야. 그 여자 또 오면 하연이한테도 벌이야. 그리고 넌 혼자 두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날 믿고 따라와. 순간 기자들의 얼굴이 바뀌었다. 사건의 본질을 단번에 알아챈 사람들이었다. 지금까지 도윤이 만들어온 아이들의 멘토, 교사 출신 출판인이라는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기사가 퍼지는 데는 일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감금 착취한 출판사 대표, 실제 녹취록 공개, 아내를 조종하고 아이까지 훈육, 작가 갈취 전말, 표지 디자인 도용, 저작권 강탈한 남편 진짜 얼굴 드러나다. 그날 오후 출판사 건물 앞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회사 임직원들은 하나둘 짐을 싸서 빠져나갔다. 투자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미 선우 측에서 전달한 법률 자문서와 녹취록, 고발장 사본이 수십 개 기관에 돌고 있었던 것이다. 계약 작가들은 일제히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고 이미 책이 인쇄 중이던 몇몇 서점은 납품 자체를 거부했다. 도윤이라는 이름 석자는 출판계에서 금기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회사를 찾았지만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다. 사무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본인이 애써 꾸몄던 대표실 유리문엔 누군가 매직으로 적어놨다. 여기서 울던 여자가 있었어요. 이제 웃을 차례입니다. 그 글귀를 본 도윤은 유리문을 발로 찼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출입증 반납을 요구하는 건물 경비의 무표정한 목소리뿐이었다. 그 와중에 그 여사장, 부동산 투자자였던 사람도 연락을 끊었다. 공동으로 추진하던 출판 프로젝트, 영상화 판권 사업, 북카페 프랜차이즈 모두 하루 만에 무산됐다. 도윤은 급하게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수민의 번호는 이미 변호인 사무실을 통한 연락만 가능하게 조치된 상태였다. 더 이상 그녀는 도윤의 손아귀에 있지 않았다. 그제야 도윤은 깨달았다. 자신이 통제하던 모든 것이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그날 밤 SNS에는 이상한 글이 하나 올라왔다. 도윤이 운영하던 출판사 공식 계정. 이건 다 오해입니다. 그 여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반응은 싸늘했다. 수십 개의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든 건 당신이지. 벌 받으세요. 누가 당신 같은 사람을 믿겠어요. 아이까지 훈육했다는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결정타는 다음 날이었다. 출판협회에서 도윤을 회원 자격 박탈했다. 저작권법 위반, 윤리규정 위배, 성실신고, 의무불이행. 그 어떤 이유 하나로도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었다. 같은 날 도윤은 사문서 위조 및 강요죄, 아동 정서학대 및 감금, 저작권 침해 및 부당이득죄 등으로 정식 기소되었고 그의 명의로 등록된 수민의 작품 전량은 법원 명령에 따라 원저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때서야 도윤은 말분이 왜 그렇게 김치 보자기에 정성을 들였는지, 왜 딸 수민의 떨리는 손을 보며 눈물을 참았는지 그제야 깨달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세상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수민은 조용히 딸 하연이를 꼭 껴안고 말했다.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널 지켜. 아이의 작은 손이 수민의 목을 감싸며 꼭 안겼다. 그 따뜻한 체온이 수민의 눈물을 녹였다. 지옥 같은 시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살아갈 일만 남았다. 며칠이 지나고 시간이 조금은 지나자 수민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선명하게 반짝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고개를 들 수 있었다. 그리고 숨을 쉴 수 있게 됐다. 하연이는 아직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림을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온통 검은색 선만 가득했던 그림이 이제는 해가 떴고 나무가 생기고 그 나무 아래에 손잡은 사람이 등장했다. 할머니, 이건 엄마랑 나야. 저건 새집이야. 그림 속엔 계집도 벌칙도 없었다. 그저 초록색 풀밭과 노란 해, 그리고 옅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 장면을 보며 말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아주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했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감정이 아이의 손 안에 피어나고 있었으니까. 수미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차츰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내가 왜 그 사람 말을 믿었을까라는 자책보다는 이젠 나 자신을 믿고 싶어요라는 말이 점점 많아졌다. 어느 날은 부엌에서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나 다시 그려도 될까? 말부는 눈이 벌개지도록 고개를 끄덕였다. 해야지. 내가 내 이름 걸고 다시 시작해야지. 수미는 오래전 창고에 쌓아뒀던 스케치북을 꺼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여기, 이 선은 하연이 베넷머리 보고 그렸던 거야. 이건 엄마가 겨울에 털실 모자 씌워줬을 때 기억이야. 그때의 그림에는 온기가 있었다. 이제는 다시 그 온기를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변호사 선우는 꾸준히 상황을 정리해주고 있었다. 법적 처리도 빠르게 진행됐다. 도윤이 갖고 있던 출판 자료는 모두 법원 명령에 따라 삭제 및 환수 조치되었고 수민 명의의 작업물은
원상 회복되었다. 그날 선우가 말했다. 여사님, 이제는 수민 씨도 하연이도 여사님도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말부는 오랜만에 큰 숨을 내쉬었다. 숨을 그렇게 깊게 들이마신 게 언제였던가. 가슴 안에 맺혀있던 한 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분식집 앞에 김밥 재료를 사러 나간 말부는 시장에서 한 아이를 만났다. 그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있더니 갑자기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저희 엄마가 할머니 떡볶이 먹고 힘났대요. 그래서 다음에 꼭 다시 사러 오자고 했어요. 말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간단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뜨끈한 국물 한 그릇,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누군가의 삶을 다시 걷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수미는 이제 주말마다 아이들을 모아 작은 그림 수업을 열고 있다. 동네 아이들이 종이와 색연필을 들고 와 각자 상상의 세계를 펼치는 시간. 아이들은 말한다. 선생님, 저번에 그린 거 집에 걸어놨어요. 선생님,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수미는 아직 조심스럽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는 다시 붓을 잡았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전부였다. 하연이는 가끔 엄마 품에 안긴 채 잠이 든다. 이젠 악몽에서 깨어나지 않는다. 무릎을 꿇던 아이는 이제 곧게 허리를 펴고 걷는다. 손을 뻗어 할머니에게 안기고 엄마에게 사랑해요라는 말을 망설이지 않는다. 그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기에 가능했다.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울고 끝내 지켜낸 어머니 말분 덕분에. 그리고 세상이 아직 버릴 수 없는 따뜻함이 남아있음을 보여준 선우라는 또 한 명의 청년 덕분에. 이제는 정말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다. 두려움보다 희망을 품고 상처보다 회복을 기억하며 그리고 언젠가 하연이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지켜졌던 시간의 모든 숨결들을, 그 소중한 사랑들이 어떻게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를. 간호사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낮은 목소리로 어르신 며느리분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에 병실 안에서 서류를 내밀던 며느리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가족의 모습은 더 이상 아닙니다. 며느리 조심하세요. 그 한마디에 나는 마치 전기가 흐른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간호사의 입에서 너무도 담담하게 흘러나온 그 말은 의외로 소리 없이 날아와 가슴 한가운데에 박혔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심장이 두세 박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를 지탱하던 모든 논리를 무너뜨리는 한 방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실 문을 닫으며 다가왔습니다. 흰 간호복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친 채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지만 그 따뜻함은 이상하게도 위로가 아니라 경고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지금 정신 또렷하시죠? 말이 어눌한 거랑 의식이 흐린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저희는 알아요. 그녀의 눈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고민하다 오늘에서야 용기를 낸 사람처럼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요, 어제 대기실에서 우연히 며느리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남자분과 함께 계셨고 말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장이 목덜미를 따라 올라와 뒷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어떤 남자? 무슨 이야기? 머릿속에서 온갖 가능성이 뒤엉켜 산산조각 났습니다. 간호사의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곧 치매 판정 나올 거야. 보호자 서류만 정리되면 연명치료 동의서도 끝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 며느리분이 병실에 와서 보호자 동의서 이야기를 꺼내셨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며 간호사의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싫었어요. 하지만 어르신, 지금 정신 또렷하실 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누군가 한 명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나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도 어르신이 걱정돼요. 혹시 모르게 진짜 위험한 일이 벌어질까 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붙어 말을 할 수 없었고 다리는 점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힘없이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나는 간호사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엔 말하지 못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병원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CCTV 열람을 도와줬고 우리는 함께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화면 속에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병원비 계산을 위해 외출했던 날, 며느리는 병실에서 어떤 남자와 나눈 짧은 대화를 마친 뒤 시어머니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며 수상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서류요. 아니요, 아직은요. 그런데 이번 주 안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는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헛것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내가 믿었던 가족, 믿고 따랐던 며느리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 화면을 보는 내내 나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한없이 외로웠습니다. 다시 병실로 돌아왔을 때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로 내게 말을 건넸고 손에 쥔 물컵은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미소가 무섭도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의미를 품고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말투, 살가운 손짓, 웃는 얼굴, 그 모든 것들 속에 숨겨진 다른 의도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에 맴도는 단 한 문장에 사로잡혔습니다. 며느리 조심하세요. 그 말이 이제는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지는 않겠다고. 내 정신이 또렷한 지금 내 두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모든 걸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어쩌면 이건 내가 살아온 평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외로운 싸움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성실하게 살았다고 믿었다.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았다. 하루하루 가족이 아프지 않고 끼니를 굶지 않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여겼다. 내 인생 대부분은 일터에서 흘러갔다. 새벽같이 나가 늦게 돌아오는 날들이 반복되었고 늘 기름때 묻은 옷을 입고 있었다. 아내는 그런 나를 묵묵히 챙겨줬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왔다. 하나뿐인 아들, 진수는 내 모든 희망이자 자랑이었다.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조용한 아이였다. 워낙 말을 안 해서 걱정도 됐지만 혼자 책상에 앉아 뭔가를 끄적이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를 든든함이 느껴지곤 했다. 진수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우리는 처음으로 논을 팔았다. 학원비와 참고서값,
수능 준비까지. 내 몸이 아무리 부서져도 아들 교육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부터였다. 아내와 나는 병원 갈 시간도 아껴가며 아들 뒷바라지를 했다. 그리고 결국 진수는 서울에 있는 국립대에 입학했다. 등록금 고지서를 처음 받았을 때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만 봤다. 이걸 우리가 진짜 해냈구나. 졸업 후엔 대기업에 입사했고 몇 년 뒤엔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도 났다.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빛나는 날이 오는구나 싶었다. 그 무렵 아내는 허리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서야 처음으로 아내의 얼굴에 깊이 팬 주름들을 마주보았다. 너무 늦게 알아챘다는 죄책감이 몰려왔다.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지만 아내는 늘 나보다 진수를 걱정했다. 진수 휴가 나오면 그때 같이 밥 한 끼 해먹으면 그걸로 됐지 뭐. 아들은 바빴다. 그 바쁨을 나는 이해하려 했고 또 참으려 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은 점점 내 안에 자리를 잡았다. 그 즈음 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손발 저림이었고 다음엔 어지러움. 당뇨약은 끊임없이 먹었지만 무언가 조금씩 나를 갉아먹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전신마취 수술을 받아야 했다. 아내는 그때 이미 하늘나라에 있었다. 장례식에 아들도 며느리도 함께였지만 이상하게 그날 이후 나는 마음이 허해졌다. 며느리 소연은 언제나 예의 바르고 차분했다. 결혼식 날 내 앞에 고개 숙이며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아버님, 앞으로 잘 모실게요. 그 말을 믿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녀는 내게 살가웠다. 서울 생활이 바빠서 그런지 얼굴 보기는 힘들었지만 명절이나 생신엔 잊지 않고 연락도 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뒤부터 뭔가가 달라졌다. 아들은 출장 중이라며 나를 며느리에게 맡겼고 그녀는 처음 며칠은 정말 정성껏 간병을 해줬다. 직접 음식을 챙기고 약도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점 그녀의 말투엔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너무 친절했기에 더 무서운 말투랄까. 아버님, 이 약은 드셨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나시죠? 정말 걱정해서 묻는 건지 확인하려는 건지 알 수 없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며느리는 나 몰래 의사와 면담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간호사에게 전해 듣게 됐다. 내가 지금 뭘 의심하고 있는 걸까? 처음엔 내 생각이 지나친 줄 알았다. 하지만 몸이 회복될수록 주변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시선, 간호사의 무심한 눈빛, 병실 안의 작은 기척 하나하나가 날 자극했다. 그리고 마침내 간호사의 말, 며느리 조심하세요. 그 말이 퍼즐처럼 흩어진 기억과 의심을 단번에 이어붙였다. 그리고 나는 문득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당신, 우리 진수랑 소연이 사이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아요. 그냥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나 해요. 그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어렴풋이 알 것도 같았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며느리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내 병실에 들어왔다. 그녀의 손엔 따뜻한 물컵이 들려 있었고 입가엔 얇은 미소가 얹혀 있었다. 그 미소는 한때 내가 정성이라 여겼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무섭도록 낯설었다. 아버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밤새 잠은 좀 주무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모르게 점검하는 기운이 스며 있었다. 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는 내 침대 맡 탁자 위에 놓인 약 봉지를 가리키며 조심스레 말했다. 오늘은 이 약부터 드셔야 해요. 기억하시죠? 어제도 드셨잖아요. 기억한다. 정확히 기억난다. 어제는 분명 다른 약부터 먹었고 점심은 국 대신 죽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내 기억을 의심하듯 말한다. 어제 드신 반찬 기억나세요? 내 기억을 시험하는 말들이 하루가 다르게 쌓여갔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명백해졌다. 그녀는 지금 내 정신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의사와 단둘이 면담을 하고 돌아왔다. 그날 이후부터였다. 그녀는 내 앞에서 조심스럽게 연명 치료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시니 이런 서류는 미리 챙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연명 치료 거부 동의서. 그 말이 나왔을 때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늘한 기운에 휩싸였다. 그건 돌봄이 아니라 준비였다. 돌봄의 탈을 쓴 정리. 나를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처리 대상으로 보는 듯한 말투였다. 이런 건 아드님이랑 상의하셨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준수 씨는 출장 중이라 바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내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그녀에게 맡기고 안심한 채 일을 하고 있으라들. 하지만 정작 그의 아내는 시아버지를 환자로 서류 한 장으로 정리하려 들고 있었다. 나는 점점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분노를 감출 수밖에 없었다. 아직은.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간호사 정하은에게 부탁했다. 정 간호사, 혹시 녹음기 같은 거, 작고 조용한 걸 구해줄 수 있을까? 정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지금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 그날 밤 병실 수납장 안에 작은 녹음기 하나가 숨겨졌다. 그리고 나는 연기를 시작했다. 눈동자를 흐리게 굴리고 말끝을 어눌하게 흐렸다. 밥숟갈을 일부러 흘리고 리모컨을 찾지 못하는 척했다. 며느리는 그걸 믿었다. 믿는 눈치였다. 그녀는 점점 안심한 듯 행동했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아버님, 사인만 하시면 돼요. 여기에요.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고요. 지금 해두시면 나중에 번거롭지 않아요. 그 순간 나는 천천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안 죽으면 실망하겠구나.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그 서류 지금 내려놔. 낯익은 하지만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 내 아들 진수였다. 그리고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차례였다. 진수는 침대 옆으로 달려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그의 눈은 충격과 분노로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방금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다는 듯 그의 셔츠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며느리 소연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순간 움찔했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해해요, 진수 씨. 아버님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의사 선생님도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는 그냥 도와드리려고. 입 다물어. 진수는 냉정하게 말을 끊었다. 그 순간 병실 옆 커튼이 젖히며 간호사 정하은이 등장했고 뒤이어 병원 보안 직원 2명이 들어섰다. 정하은은 차분한 얼굴로 말했다. 서류 위조와 관련해 병원 CCTV 및
통화 녹음이 확보돼 있습니다. 병원 내규상 경찰 신고 절차에 따라 보호자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소연 씨 맞으시죠? 보호자 동반 서류 위조 및 사문서 위조 미수 혐의로 조사 대상이십니다. 동행해 주시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순간 그녀는 내게 고개를 돌려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정신 멀쩡하셨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도 당황도 아닌 어떤 차가운 체념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내게 고개를 숙이더니 조용히 병실을 떠났다. 경찰이 사라지고 병실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다. 진수는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겨우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하자 내 가슴 어디 깊숙한 곳에서부터 응어리가 풀려나기 시작했다. 내가 왔잖니. 그걸로 됐다. 그렇게 말했지만 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사랑했던 아내는 없었고 믿었던 가족에게 버림받을 뻔했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느리 소연이 경찰에 연행되고 사건은 곧바로 언론에도 보도됐다. 시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 보호자 서류를 위조하려 한 며느리. 뉴스 화면에 며느리의 사진이 흐릿하게 나왔고 익명의 제보자와 간호사의 인터뷰가 짧게 덧붙여졌다. 며칠 뒤 정식 기소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보호자 서류를 통해 연명치료 거부 및 재산 상속 포기 절차를 시도한 혐의로 나는 TV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늦은 봄비가 조용히 병원 창을 적셨고 그 빗소리는 마치 오래전 내 아내의 자장가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같은 꿈을 꿨다. 아내와 함께 밭을 메고 아들이 어릴 적 달려와 내 품에 안기던 그 장면. 하지만 이젠 그 모든 게 너무도 멀게만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그 꿈을 끝으로 잊고 싶었다. 며느리 소연이 연행된 지 일주일 뒤 병실 안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나는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귀에 맴도는 건 아내의 목소리, 아들의 울먹이던 사과, 그리고 그 여자의 마지막 한마디였다. 아버님 정신 멀쩡하셨네요. 마치 그것이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인 양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날 저녁 간호사 정하은이 내 병실로 찾아왔다. 손엔 작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어르신, 병원장님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병원장님이 왜? 정하은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봉투를 내밀었다. 며느리분의 사건 이후 병원에서도 내부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이상한 걸 발견하셨대요. 봉투 안엔 몇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내 읽었다. 환자 김태섭, 보호자 등록 요청 변경 기록 최소연, 김진수, 최소연. 나는 눈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정하은이 말했다. 며느리분이 보호자 권한을 바꾸는 과정에서 병원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는 제3자의 협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장님도 놀라셨대요. 원래 보호자는 아드님으로 등록돼 있었는데 갑자기 바뀐 기록이 확인됐거든요.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럼 병원 내부에서도 누군가 협조했다는 거냐? 정하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마도요.
그래서 병원 측도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으로 보지 않고 내부 보안 문제로 확대해서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고 들었어요. 숨이 막혔다. 이제는 가족을 의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생명이 누군가의 이해관계에 얽혔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내 생명을 서류 몇 장으로 정리하려고 했다는 것. 그날 밤 진수가 병실에 왔다. 그의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손엔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병원에서 들은 말,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내 쪽 통장 거래 내역을 봤는데 이상한 입금이 하나 있었어요. 입금? 네. 병원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500만 원이 입금돼 있었어요. 날짜는 그날 연명치료 서류 들고 왔던 날 아침입니다. 나는 말없이 진수를 바라봤다. 아버지 혹시 우리가 몰랐던 게 더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은 진수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며느리의 일탈이 아니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또 열렸다. 의외의 사람이 들어왔다. 흰 의사 가운을 입은 중년의 병원장. 그는 내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김태섭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이건 우리 병원에서도 큰 일입니다. 내부 직원 중 한 명이 외부 보호자의 요청을 받고 시스템을 조작한 정황이 있습니다. 의료진으로선 있어선 안 될 일이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손 위에 손을 올렸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겪으신 일 전부 기록으로 남겨주십시오. 병원에서도 정식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겁게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다시 눈을 떴다. 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 싸움은 단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며느리 소연의 구속 이후 사건은 병원 안팎으로 퍼져나갔다. 언론에서는 병원의 시스템 관리 문제를 지적했고 가족 간의 비극이라는 타이틀로 사건을 보도했다. 하지만 정작 나는 아무것도 끝난 기분이 들지 않았다. 진수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며느리의 연락은 끊겼다. 그는 회사에서도 휴직기를 내고 나와 함께 머물며 병원과 경찰, 법무법인까지 뛰어다녔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미안함 이상의 감정이 맴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내 병상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혹시 예전에 무슨 일 있었어요? 소연이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뭔가 억울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진수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는 여전히 아내를 믿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진수야, 사람을 의심하는 건 괴로운 일이야. 하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건 믿었던 사람한테서 등 돌림을 당하는 거지. 그 말에 진수는 입을 꾹 다물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병원 내부 공범자로 의심되던 행정 직원이 자수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한다. 최소연 씨가 아버지께서 평소 가족들과 소통이 없고 정신도 혼미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서류 절차를 돕는 줄 알았습니다. 돈은 정말 그 대가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도운 것뿐이라며 울먹였다는 말에 나는 묘한 허무감을 느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들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 있었다. 진수가 며칠간 자리를 비운 어느 날 밤, 나는 병원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혹시 너도 누군가에게 속은 건 아니냐?
보내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간호사 정하은이 다시 병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뭔가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어르신 사실 며느리분이 경찰에 연행되기 직전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뭐라고? 나는 지켜야 할 게 있었어요. 아버님이 몰랐던 진실이 있다고요. 그렇게 말하더니 그냥 가셨어요. 그 말은 마치 새로이 시작될 폭풍의 예고처럼 들렸다. 나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정말 그녀에게도 이유가 있었던 걸까? 혹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부터 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운 채 과거의 모든 기억을 되짚으며 반복했다. 내가 놓친 게 있다면 도대체 그게 뭐였을까? 혼란은 분노를 지나 또다시 의심으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병원에서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다. 구속된 며느리 소연의 변호인이 병원 측에 추가 진술 요청을 보내왔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그 내용을 들여다봤지만 나는 문서를 읽는 내내 심장이 뚝뚝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진술서의 첫 문장은 이랬다. 저는 아버님을 미워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이 이해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나를 정지시켰다. 나는 서류를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이 연명치료 거부 서류를 준비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의사 선생님은 아버님께 수술 이후 인지 저하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면 중 경련, 삼킴 장애 등 생존율이 낮다고 하셨죠. 아버님께선 가족이 계시지 않다고 하셨고 진수는 외국에 있어 병원 측도 제가 보호자로 나서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의사 선생님은 내게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또 이렇게 썼다. 제가 그 서류를 들고 갔던 날 아침, 사실 망설였습니다. 그날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아버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진수는 이 진술을 읽으며 고개를 숙였다. 내가 그날 전화를 못 받았어요. 시차 때문에 회의 중이었고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끝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제가 선택한 방식이 잘못되었단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혼자 버려진 채 연명 치료를 받는 모습만은 정말 보고 싶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아버님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병실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오고 있었다. 소연의 진술을 읽고 나서 내 가슴속에 남아있던 분노는 어딘가 슬며시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악인이었을까? 아니면 상황을 감당하기엔 너무 어렸던 사람일까? 진수는 말했다. 아버지, 그 사람 분명히 잘못한 건 맞아요. 근데 저도 그 사람 처음 만났을 땐 진짜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평생 똑같진 않지.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이 때로는 방향을 잃기도 해. 창밖에서 천천히 비가 그치고 있었다. 병실 안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엔 조금씩 평온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아직 대답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더는 미워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몇 주 후 나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아직 왼팔의 감각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휠체어에 몸을 싣고 아들 진수의 부축을 받으며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봄의 끝자락 바람이 뺨을 스쳤고 그제야 실감이 났다. 내가 정말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이. 집 마당에 도착하자 정순이 나를 보며 뛰어나왔다. 아이고 여보, 진짜 돌아온 거야? 아유 세상에. 그녀의 눈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말은 없었지만 손을 꼭 잡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저녁 가족 셋이 모처럼 한 상에 둘러앉았다. 따끈한 된장찌개 냄새, 고슬고슬한 밥, 그리고 조용한 웃음들. 말없이 수저를 들다 말고 나는 진수를 바라보았다. 고맙다 아들아. 내가 없었으면 나 병원에서 끝났을지도 몰라. 그 말에 진수는 말없이 밥알을 꼭꼭 씹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런 말 마세요, 아버지. 제가 더 죄송하죠. 그렇게 되도록 놔뒀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다 모를 수 있지. 늦게라도 눈 떴으면 그걸로 된 거야. 식사가 끝나고 진수는 서울로 다시 올라가야 했다. 그는 현관 앞에서 오래도록 내 손을 붙잡았다. 아버지, 다음엔 진짜 좋은 일로 다시 내려올게요. 꼭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가 떠난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창가에 앉아 창밖의 산등성이를 바라보았다. 조금씩 초록이 짙어지고 제비가 전깃줄 위에서 지저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오늘도 잘 계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 생각 많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장을 보냈다. 나도 고맙다 아들아. 그리고 나도 사랑한다. 그날 밤 나는 깊이 잠들었다. 오랜만에 아주 편하게, 아주 따뜻하게. 멀리서 아내가 웃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서 봄 햇살에 쑥을 다듬고 있었다. 그때 아들이 달려왔다. 어릴 적 모습 그대로. 아버지. 나는 웃으며 팔을 벌렸다. 아들이 내 품에 안겼다. 그 품이 오래도록 따뜻했다. 이제야 울 수 있네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되곤 합니다. 하지만 가장 따뜻한 용서 또한 가족에게서 오는 법이죠.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감동도 함께 해주세요.